전쟁이 끝날 때까지 100만 명이 넘게 중공군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6.25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중공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 한반도의 남과 북에 있는 주사파를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게 중국 공산당입니다. 지난 2017년 탄핵이 한참일 때 2017년 1월달에 송영길 등이 이제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가서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이랑 거래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촛불 시위가 한참이었는데 중국 공산당에서 중국 유학생들 동원해주고 그래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무기가 우마오당이라는 거죠. 인터넷을 걔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인터넷을 평정을 해버립니다. 이 세 가지를 지원을 해주면 민주당이 집권한 후에 3불 1 한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 추가로 안 하고 이왕 배치한 사드도 운용을 못하게 막고 또 뭐 한미일 동맹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미사일 방어 제재 가담을 안 하고 이렇게 3불 1 한이랑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문재인이가 얼마나 중국 공산당한테 설설 겼는지 기억나세요? 2017년 이제 이 5월달에 대통령이 됐는데 12월달에 이제 북경을 국빈 방문을 합니다. 국빈 방문 3박 4일이었는데 이 10끼를 먹게 돼 있었어요. 중국 땅에서. 근데 2끼만 걔들이랑 먹고 8끼를 혼밥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빈 방문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뜻일까요? 중국 공산당이 문재인을 손을 본 겁니다. 그 당시 신문을 보면은 문재인이가 북경을 향해서 출발하기 이틀 전까지도 일정이 확정이 안 됐었어요. 국빈 방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사건이 있었죠? 기자. 예. 우리는 기자 한 사람이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많이 맞은 경우고 실제로는 기자 여러 명 플러스 그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의도 맞았어요.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그때 국빈 방문은 뭐였을까요? 중국 공산당이 문재인을 불러다가 손을 본 거죠. 야, 좀 봐봐. 이겁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우리 경자호란데 남한산성 밑에서 우리 인조가 309 고두레라고 고자가 이 두드릴 고자예요.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3번씩 이마를 머리에 찌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배하고 9고두 이런 치욕적인 항복식을 했는데 2017년 12월 달에 문재인이가 가서 제2의 삼전도의 굴욕을 겪어온 거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조 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공산당이 노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압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공산당 당원이 한 1억 명가량 돼요. 이 9,500만인데 공산당원만 그럭저럭 잘 살고 나머지 13억의 인구는 정말 비참하게 사는 나라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생적인 노동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 양심적인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생적 노동운동이 일어났는데 철저하게 탄압을 받고 있죠. 물론 이제 공식적인 노동조합, 어용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공회라는 게. 그런데 이거는 이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이 노동운동과 관련된 정부를 연탐해서 당국에 신고하고 그런 역할을 이제 노조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한다. 탄압 대상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손바닥을 벗어나는 것은 모택동 사상을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끌려가서 소식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 중국 공산당의 손바닥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설령 모택동 사상을 공부하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탄압 대상이다. 종교는 물론 탄압 대상입니다.
그 유독 이 기독교가 이제 특히 이 탄압을 많이 받고 있죠. 십자가 전부 다 철거되고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9년도에 교회 전부 다 파괴되고 삼자교회만 이제 그 허용을 하죠. 중국 공산당 손바닥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삼자교회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한 1억 명가량 되는데 공산당 당원 숫자랑 비슷하죠. 이게 언제 천안문 광장에 모일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탄압을 하는 거죠. 십자가 부수고 성경 몰수하고 그리고 이 미성년자들 이 19세 미만 이 미성년자들은 교회에 못 간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주일학교 청소년 캠프 전부 다 금지되고 있고 몰래 이 가정교회를 하다 걸리면은 무려 어떤 분은 2018년도에 걸린 분인데 이 형을 아마 9년인가를 살았습니다. 이 선고를 받았어요. 살벌하죠. 교회 내에 이제 예술아치 성모 마리아상 같은 거 전부 다 걸 수 없고 시진핑 사진 걸라고 하고 예배하기 전에 이 삼자교회에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정교회는 걸리면 징역하는 거예요. 삼자교회에서도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성경마저 왜곡을 하죠. 예수가 원래는 성경에는 이 죄를 안 지은 놈이 있으면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래가지고 다 거기 모였던 군중들이 흩어진 다음에 예수님도 앞으로 그러지 마라 태우고 이제 그 여인을 보냈는데 중국에서는 이 군중을 해산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그 여인을 죽였다라는 식으로 봤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 약점이 있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죠. 온라인 공간에서도 기독교 흔적을 전부 다 없앱니다. 성경 앱이랄지 기독교 위챗 계정 같은 거 전부 다 없애고 온라인에서는 성경 책을 구매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삼자회라는 거는 49년에 아까 통일전선 말씀하셨는데 통일전선은 이제 이 최종적인 그러니까 완전 걔들 입장에서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까지 이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제거해야 될 계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49년 직전에는 국민당 정권이 주적이고 일단 이제 공산사회를 건설한 다음에는 아직 부르주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물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적으로 돌려서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적부터 차례차례로 한꺼번에 이게 전부 다 제거 대상을 쭉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 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하나씩 주적을 하나씩 서서히 없애가는 게 통일전선 공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9년에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했지만 기독교인들한테 한꺼번에 앞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정권 수립 막 이제 수립해가지고 정권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어떤 식으로는 끌어안아야 되겠다라는 게 통일전선 공작이에요. 국민당 잔당만 주적으로 하고 나머지들이랑은 연합전선을 구성한다. 이 통일전선을 영어로 유나이티드 프론트 연합전선. 그래서 이게 이 통일전선이 공산당만 써야 하는 그런 전술은 아니죠. 우름지기 정치를 하는 모든 세력은 통일전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파들 같은 경우에 생각이 다 각종 이슈로 다 갈라져 있어요. 예를 들면 심지어는 트럼프를 지지하냐 바이든을 지지하냐 이렇게 갈라져 있기도 하고 또 부정선거를 인정하냐 부인하냐 이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로 우리가 갈라져 있는데 우리도 이 통일전선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통일전선이. 정치를 하고 운동을 하려면 모든 세력은 모름지기 통일전선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여러 이슈에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공통 부셔야 될 적이 있으면 그 적을 깨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이런 전술이 이제 통일전선 전술인데 그래서 기독교를 당분간은 끌어안고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 공산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왜냐하면 이 당시에 1949년에 이 기독교 등을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은 정권이 흔들리고 정권을 뺏길 수가 있잖아요. 너무 지당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끌어안되 이 기독교랑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기독교랑 서양 이 세계랑은 차단시키겠다. 이게 이제 삼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삼자의 내용이 자치,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와 관계없이 중국 기독교가 자치를 하겠다. 자양, 서양으로부터 원조도 안 받겠다.
이 돌이 들어오면 거기에 끈아풀이 뭐 이게 줄줄이 딸려오니까. 그 다음에 전도도 우리끼리 하겠다. 서양 선교사 오지 마라. 이게 삼자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를 끌어안기 위해서 정권 안정을 위해서 이 기독교를 대상으로 통일전선거 공작을 펼치는데 이 중국의 기독교가 서양과 연결되는 그 끈을 모조리 잘라버린 거. 그게 이제 삼자교회입니다. 그래서 삼자교회가 이제 1949년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쭉 왔는데 최근에 시진핑이 하는 짓이 시진핑이 간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삼자교회도 필요 없다. 라는 게 지금 이제 이 시진핑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만들고 나서 70년이 흐르는 동안에 정권의 기반이 단단히 다져졌어. 이제 삼자교회도 밟아버릴 거야. 이게 이제 시진핑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살만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따가 얘기할 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은 굉장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이고 소위 국수주의 희소봉에 물들어 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은 전쟁하기 직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국제 정세를 중국을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죠. 근데 삼자교회마저도 좀 더 문을 닫게 만들고 있다. 시진핑이 요즘에. 이런 와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우리 교회에도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기독일보라고 하는 우리 신문에 금년 2월달이네요. 왕딩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 삼자교회가 이 가정교회랑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삼자교회가 우리 사정에 맞게 이 나름대로 중국에 적응한 기독교다라고 이제 삼자교회를 옹호하는 이런 글을 썼죠. 우리 교회까지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불교 역시 뭐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0년이나 된 그 불교 사원을 헐어버린다 했지. 불상 전부 다 파괴하고. 그런데 이 짓도 역시 통일전선공작부에서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통일전선공작부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시점에서 파괴해야 될 적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 적이 이제 ABCD가 있는데 ABCD가 다 우리 적이야라고 덤벼들면은 싸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BCD도 결국은 제거를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A만 적으로 설정하고 BCD를 악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게 이제 통일전선 공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일전선 공작부에서 종교, 기독교랄지 불교랄지 뭐 이게 기타 종교까지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이 이제 간이 붙는 바람에 모든 종교를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어요. 위구르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성당 부수고 심지어는 거기다 화장실 만들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한테 술 담배 이렇게 털어먹기도 하고 공동묘지점도 없애버리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유명한 이제 이 얘들의 악마적인 작태가 이제 파룬궁을 탄압하는 거예요. 파룬궁은 그 심심수련 단체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신도가 한때 한 1억 명에 달하는 바람에 굉장히 중국 공산당에 겁을 먹게 됐죠. 당장은 뭐 전혀 이념적인 색채를 띠지 않는 반공의 기미가 전혀 없는 단체지만 얘들이 천안문광장에 한 10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수련을 하다 말고 시위를 한다 이렇게 되면 무지하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에 이 핑계를 만들어요. 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한 핑계를. 그래서 파룬궁 신자들이 이 천안문광장에서 이 집단적으로 분신 자살하는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대대적인 탄압을 하게 되죠. 중국 공산당은 정말 살벌한 놈들인 게 얘들이 이제 산 사람을 이렇게 걔들 입장에서는 범죄자들, 불운분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이게 이 장기 이식을 원하는 손님이 나타나면 그 중에서 이제 신체 검사해가지고 딱 맞는 사람을 산채로 죽여서 그냥 싱싱한 장기를 이렇게 팔아먹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희생자들이 이제 파룬궁 신자들이고 또 위구르인들이고 이런 거. 1년에 한 10만 명 이상 장기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해요.
정말 무시무시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을 이제 대상자들을 관리를 하는데 평소에 이 혈액형이랄지 뭐 신체 특징이랄지 이런 것들을 쭉 이 DB로 만들었다가 손님이 오면 그냥 바로 이렇게 팔아먹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중국의 스타들이 아이돌, 우리로 치면 아이돌들이 있었는데 아이돌마저 이렇게 얘들이 중국 공산당에 겁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얘들이 팬클럽이 1000만 명 단위를 넘었으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그래서 이 아이돌이랄지 팬클럽을 전부 다 이 해산을 시켰어요. 작년 일입니다. 이 정도로 중국 공산당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을 했지만 그거랑 비례해서 늘 이렇게 겁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이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이런 그 기업계의 스타들도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마윈도 팬이 많아가지고 더군다나 이 기업인들이 이제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데다가 이게 팬까지 붙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 공산당 통치에 이제 어떤 어느 순간에 장애물이 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이렇게 탄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중국에는 그 7명 이상 고용한 기업들에는 공산당 지부를 이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계 스타들마저 이제 이 탄압을 하는 거죠. 이건 이 작년에 우연히 흘러나온 윤영성의 이 공산당 위원회에서 나온 문서 내부 보고서인데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물론 이제 기업인들이죠. 기업인들이랑 이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뭘로 보냐면 기업체 직원들마저도 다 간첩으로 봐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서 입덕한 종교인 이제 선교사님들이죠. 또 이 평소에 이렇게 투덜거리는 놈들, 위구르 출신들, 파룬궁 수련자 등등은 다 이제 감시 대상, 철저한 감시 국가죠. 그 14억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고 그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지어는 표정까지도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AI를 동원을 해가지고 AI랑 CCTV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조직을 경계하고 탄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스로 약점이 이 스스로 엄청난 부패와 독재를 이 두 바퀴로 해서 굴러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조직을 심지어 아이돌 팬클럽마저도 단속을 하는 겁니다. 얘들은 독재가 필요하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죠. 원래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사회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 이 기한도 없어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라는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대놓고 출발을 해요. 우리 독재를 할 거다라고.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 침투에 대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영토도 넓고 인구가 많아서 할 수 없이 우리는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일반 국민들마저도 머리가 이렇게 세뇌가 되고 이렇게 내면화가 돼 있어요. 이거는 금년도 7월달에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조선족으로서 이제 국내 중국 학원에 와가지고 학원 강사를 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구가 1억이나 2억 정도 되면은 자유나 인권을 줄 수가 있겠다. 그런데도 지금 이제 13억이라고도 하고 이 많은 인구를 거느리는 국가에서 자유나 인권을 허용하면 이 나라가 유지가 되겠냐? 아니 지금 이렇게 철저히 감시 탄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별놈의 이 범죄가 그야말로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자유와 인권을 주겠냐 우리가? 우리는 독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의 머리에 내면화가 되는 거지 이게.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 감시하고 견제하는 세력이 없는 이런 독재 체제는 당연히 엄청 썩을 수밖에 없죠. 철저하게 썩은. 저 말단부터 최상층부까지 시진핑까지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진 집단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부패한 공산당의 핵심은 그 중에서도 이제 공산당 간부들의 이 대를 이어서 그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태자당이라고 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이 부패는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중국에서 뭐 정부 운동이랄지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는 이건 권력 투쟁이지, 이 부패를 아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 부패 사슬로 엮여 있는 집단이 중국 공산당. 심지어는 이제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인민해방군 역시 그렇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중국 공산당의 부패 문제는 체제 자체의 속성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지 몇몇 개인의 뭐 심성의 문제랄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렌시의 그 공안국장이 한번 걸렸는데 얘는 그 전임 공안국장한테 뇌물을 걸린 혐의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전임 공안국장은 다렌의 그 대련이죠. 말단 경찰관으로 시작해서 대련시의 공안국장, 그 다음에 더 승진해서 윤영성의 공안청 부총장을 거쳐서 장수성 정법위 서기에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그리고 얘는 순리준이라고 하는 이 중국 전체를 통제하는 공안부 부장한테 상납을 했고, 이 순리준은 멍제주라고 하는 이 장점인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저 말단 경찰관부터 시작해서 장점인까지 이게 부패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뭘로 승승장구했겠습니까? 뇌물이죠, 뇌물.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뇌물을 거두고 승승장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주변 사람들, 또 상사들, 부하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다 알았지만 다 한통 속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열심히 하는 놈들이 이렇게 승진을 하는 거죠. 이거 이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기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옹이성 공안청장 얘기만 내놓으면 전부 다 부패로 이게 수청이 되는데, 이때 그 20년 동안 이 윤영성을 거쳐간 고위직들이 보시라이, 수청됐지만 충칭시 서기, 보시라이가 그 시진핑의 강력한 라이벌이었죠. 또 리커창, 며칠 전에 수청된 중국 공산당의 최고위층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뇌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게 누구라는 게 전부 다 이제 금괴인데, 이렇게 돈을 모은 놈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 놈이냐? 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하이난성의 하이카오시의 그 당위원회에서 우리를 치면 제주시 시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고 모았던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돈을 모을 때까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상하 좌우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재수없이 권력 투쟁에서 진 거죠. 또 어떤 놈은 이런 놈이 있어요. 마오타이만 2,900명이고 뇌물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집을 세 채를 빌려서 뇌물을 보관했다. 얘는 얼마나 높은 놈인가 봤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뭐 전내청 차장 정도 하는. 벤틀리 등 슈퍼카만 100대 모은 놈도 있어요. 얘는 얼마나 높은 놈이냐 보니까 허얼빈 시의 전력국 부국장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 돈을 얘가 이 정도 모았는데 이 상사들은 얼마나 먹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또 어떤 놈은 10,000,000,000명이에요. 이 첩이 100명이라는 뜻은 이 첩 하나마다 좀 더 집을 사줬을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이것저것 다 감췄을 때고. 얘는 비교적 높은 놈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자산관리공사 사장쯤 되는 놈인데, 이 방법은 뭐 간단해요. 회사 공급 유용하고 불법으로 하청 주고 뭐 승진할 때마다 이렇게 뇌물 받고. 이재명이 그가 이제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제 이재명이네 성남시뿐만 아니라 저 호남은 지방은 뭐 공공연하게 직급별로 이 액수가 정해져 있다고 하죠. 승진할 때마다. 이 남의 얘기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중국은 이게 만연해 있다.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급별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그 10급부터 따지면 9급 뭐 876, 543 이렇게 직급을 올라갈 때마다 경매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리가 하나, 사무관 자리가 하나 났다. 그럼 이거를 많이 공고를 해요. 이거 많이 주는 놈한테 이 자리를 주겠다. 이 뇌물을 주고 여기 이 사무관 자리를 차지한 놈은 본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놈들이 시비를 걸지 못하니